여러분, 치매를 부르는 음식 하면 보통 설탕부터 떠올리시죠? 그래서 단 음식은 끊으면서도 정작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이 반찬은 아무 의심 없이 드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치매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1위 식단, 설탕도 기름진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짠맛에 길들여진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멸치젓갈 같은 짠 반찬이 설탕보다 더 빠르게 뇌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당장 끊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건강 정보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고 은퇴했어요. 품질관리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회사 동료였던 박순희 선배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겨우 63이었죠. 영자야, 난 평생 단 거 안 먹고 살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순희 선배는 정말 설탕을 멀리했어요. 커피도 블랙으로만 마셨습니다. 케이크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한테 자랑했어요. 저당 수치 완벽하죠? 그랬는데 치매라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탕만 피하면 뇌 건강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TV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치매 예방하려면 당 섭취부터 줄이세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탕 끊었죠. 과자도 안 먹었어요. 탄산음료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강강좌에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강사로운 신경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설탕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바로 소금입니다. 정확히는 고염식이죠. 저는 그때 멍했어요. 설탕 아니라고요? 40년간 식품업계에서 일했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다니. 전문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고염식 식단이 치매 위험을 설탕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높인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식탁을 쳐다봤습니다. 멸치젓갈이 있었어요. 장아찌도 있었죠. 김치도 있었습니다. 매일 먹던 것들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반찬으로 올리던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그게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적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요. 설탕만 피하면 안전하다는 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그곳에 말이죠. 순이 선배 생각이 났어요. 설탕은 철저히 피했지만 젓갈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게 밥도둑이야. 매일 그렇게 말하며 드셨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맛이 아니라 짠맛이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왜 고염식이 뇌에 위험한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치매를 일으키는지 말입니다. 식품회사에서 쌓은 지식을 총동원했죠.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멸치젓갈을 직접 담그셨어요. 해마다 가을이면 시장에서 싱싱한 멸치를 사오셨죠. 영자야, 이게 진짜 밥도둑이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에 절인 멸치는 항아리에 담겼어요. 베란다 구석에 두셨죠. 한 달쯤 지나면 젓갈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그릇에 덜어서 식탁에 올리셨어요. 어른 입맛이야,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죠. 저도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멸치젓갈을 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죠. 남편은 좋아했어요. 역시 집에서 담근 게 최고야. 밥 한 숟가락에 젓갈 조금 얹어 먹었습니다. 매 끼마다 그랬죠. 식품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통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먹어온 음식이었습니다. 발효식품은 몸에 좋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젓갈도 당연히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똑같았어요. 점심시간이면 각자 집에서 싼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 집 멸치젓 한번 먹어봐.
이순자 부장이 권했죠. 저도 제 젓갈을 내놨어요. 우리 집 건 더 맛있어. 서로 자랑했습니다. 저희 딸도 젓갈을 좋아했어요. 대학 갈 때까지 매일 먹었죠. 엄마, 이거 없으면 밥맛 안 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전통을 이어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절이면 더 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젓갈은 필수였어요. 영자집 멸치젓이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가 칭찬하셨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마트에 가도 젓갈 코너는 항상 붐볐어요. 멸치젓, 명란젓, 창란젓, 갈치젓. 종류도 다양했죠. 사람들이 카트에 담았습니다. 주저함 없이 골랐어요. 저도 늘 사왔습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나왔어요. 젓갈 하나면 반찬 걱정 끝이죠. 요리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됐어요. 발효식품인 젓갈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통 음식이었고 모두가 먹었고 전문가들도 인정했으니까요. 매일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냉장고를 열었어요. 멸치젓갈이 항상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도 있었죠. 오늘은 뭐 먹지? 고민할 때도 젓갈이 답이었어요. 밥에 비비면 그만이었거든요. 손님이 오면 더 자주 내놨습니다. 우리 집 멸치젓 맛 좀 봐. 자랑스럽게 권했어요.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역시 집에서 담근 게 다르네. 칭찬이 이어졌죠.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음식을 가족에게 먹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전통도 지키고 일석삼조라고 믿었죠. 40년 넘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건강 강좌를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매일 가족에게 먹인 음식이, 제가 자랑스럽게 여긴 그 전통이 실은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병원에 갔습니다. 강의를 듣고 너무 불안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충격이었죠. 혈압이 높으시네요. 뇌혈관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화면에 제 뇌혈관이 보였습니다. 가는 실처럼 보이는 혈관들이었죠. 의사가 설명했어요. 이 미세혈관들이 문제입니다. 좁아지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줬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죠. 염분 섭취가 많으셨나 봅니다. 평소에 짠 음식 자주 드셨죠? 순간 멸치젓갈이 떠올랐어요. 매일 먹었던 그것들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염분 식품을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일시적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혈압이 높아지면 뇌혈관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특히 미세혈관은 약하거든요. 계속된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와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뇌혈관에 대한 논문을 읽었죠. 40년 식품업계 경력이 도움이 됐어요. 전문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웠어요. 고염분 식단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염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이 좁아지죠. 탄력도 잃습니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산소가 모자라면 뇌세포는 죽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사멸하는 거죠. 저는 손희 선배를 다시 찾아갔어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영자. 불렀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혈관성 치매십니다. 뇌 미세혈관들이 많이 막혔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미세혈관. 의사가 보여준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뇌는 몇 분만 산소가 끊겨도 손상됩니다. 신경과 전문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심장은 몇 시간 버티지만 뇌는 다릅니다. 단 3분만 산소가 없어도 세포가 죽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렇게 했어요. 짠 음식을 먹으며 뇌를 서서히 질식시켰습니다. 혈관을 조이고 산소를 차단하고 영양을 막았죠.
모르고 한 게 아니었어요. 즐기면서 했습니다. 엄마, 이거 없으면 밥맛 안 나. 딸아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젓갈을 더 담갔습니다. 딸의 뇌혈관을 조이면서 말이죠.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제 뇌 속 미세혈관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조여지고 있을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겠죠.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제 손으로요. 다음 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멸치젓갈을 꺼냈어요. 항아리째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40년 익숙한 그 냄새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버렸습니다. 싱크대에 모두 쏟아부었죠. 물을 틀었어요. 젓갈이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전통이, 제가 자랑했던 밥도둑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알게 됐으니까요. 제 뇌혈관이, 제 가족의 뇌혈관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 동료 최정희는 당뇨병 환자였어요. 평생 설탕을 조심했습니다. 나 설탕 먹으면 인슐린이 문제잖아. 늘 그렇게 말했죠. 혈당 체크를 매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설탕이 위험한 건 인슐린 때문이라고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죠. 그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국 당뇨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뇌도 망가지는 거야. 정의는 설명했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뇌도 포도당을 못 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니까요. 하지만 전문의는 다르게 말했어요. 설탕의 위험은 간접적입니다. 인슐린을 거쳐서 뇌에 영향을 주죠.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설탕에서 인슐린으로, 인슐린에서 뇌로 향하는 화살표였어요. 하지만 소금은 다릅니다. 전문의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소금에서 뇌로 직접 향하는 화살표였죠. 직접적입니다. 뇌세포 구조 자체를 공격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방식이 다르다고요? 전문의는 계속 설명했어요. 설탕은 대사 과정을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소금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죠. 집에 와서 논문을 더 찾았어요. 식품회사 근무 경험으로 쌓은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연구원 친구에게 전화했죠. 민수야, 고염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좀 알려줘. 이민수는 식품공학 박사였어요. 누나, 그거 정말 심각해. 그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이었죠.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고염식은 뇌세포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세포막은 얇은 지질층이에요. 염분이 과다하면 삼투압이 변하죠. 세포막이 견디지 못합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설탕은 그렇지 않아요. 세포막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신호를 방해할 뿐이죠. 우회적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민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설탕은 서서히 오지만 소금은 빠르게 와. 직접 타격이거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설탕과 소금 둘 다 위험하다면서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궁금했거든요. 의사는 비유를 들었어요. 설탕은 집에 서서히 습기가 차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결국 곰팡이가 피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다릅니다. 집 기둥을 직접 부러뜨리는 거예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설탕은 간접적으로 망가뜨리지만 소금은 직접 파괴하는 거죠. 속도도 다르고 방식도 달랐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설탕만 조심하나요? 물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론에서 설탕을 더 많이 다뤘으니까요. 소금의 위험성은 최근에야 밝혀졌거든요. 저는 정희를 다시 만났어요. 정희야, 설탕만 조심하면 안 돼. 제가 배운 걸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진짜? 나 젓갈 엄청 먹는데. 그게 더 위험해. 제가 말했죠. 설탕은 우회적이지만 소금은 직격탄이야. 뇌세포를 직접 때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설탕의 위험성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하지만 소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더 무서운 건 공격 방식이었어요. 설탕은 인슐린이라는 중간 다리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막을 기회가 있죠. 하지만 소금은 다릅니다. 직접 뇌로 갑니다. 막을 틈이 없어요. 물리적 파괴.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포막이 찢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뇌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하게요.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 좀 할게. 설탕과 소금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둘 다 조심해야 하는데 소금이 더 직접적이래. 딸이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맨날 담그던 멸치젓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거 이제 안 먹어. 우리 뇌 지켜야지. 딸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았어, 엄마. 제 시어머니는 알츠하이머 환자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5년을 치매와 싸우셨죠. 처음엔 작은 것들을 잊으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죠. 당신 누구야? 며느리인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엔 아드님도 못 알아보셨어요. 제 남편을 보고 저 사람 누구야? 하셨죠. 남편은 울었습니다. 엄마, 저 영수예요. 소용없었어요. 병원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응집됐어요. 의사가 뇌 스캔 사진을 보여줬죠. 하얀 점들이 뇌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타우 단백질인가요?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뭉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백질이 뭉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건강강좌를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고염식이 타우 단백질을 망가뜨린다는 걸요. 전문의가 설명했어요. 고염식을 계속 먹으면 뇌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타우 단백질을 변형시키죠. 화면에 단백질 구조가 나왔어요. 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은 길쭉했습니다.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기둥처럼 보였죠. 하지만 변형된 타우는 달랐어요. 뭉쳐서 덩어리가 됐습니다. 추한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뭉치면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전문의가 말했어요. 세포가 죽으면 기억이 사라지죠.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타우 단백질에 대한 논문들을 읽었죠. 충격적이었어요. 고염식이 타우 단백질 응집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연구는 쥐 실험이었어요. 고염식을 먹인 쥐들의 뇌에서 타우 단백질이 빠르게 뭉쳤습니다. 3개월 만이었죠. 반면 정상 식단을 먹인 쥐들은 달랐어요. 타우 단백질이 정상이었습니다. 3개월. 그 짧은 시간이 충격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몇 년일까요? 저는 40년 넘게 고염식을 먹었습니다. 제 뇌 속 타우 단백질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타우 단백질 검사할 수 있나요?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죠. 현재로선 뇌부검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검. 죽어야만 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럼 지금 내 뇌가 어떤지 모르는 거네요? 의사가 말했죠.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인지 기능 검사로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이 물건 이름이 뭔가요? 방금 제가 말한 3단어를 기억하세요. 쉬운 것들이었죠. 하지만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이 검사를 받으셨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지?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못하셨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어요. 아직은 괜찮으시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은 모른다는 뜻이었죠. 타우 단백질은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어요. 고염식을 계속하시면 언젠가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집에 오는 길 시어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짠 음식이 타우 단백질을 망가뜨린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젓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게 최고야. 몇 끼마다 드셨죠? 저도 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담근 멸치젓 드세요. 효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타우 단백질을 뭉치게 만들었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기억을 하나씩 지운 게 저였다는 걸요. 짠 반찬 하나가 기억 하나를 지운다. 전문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배가 자주 아팠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일 겁니다. 의사가 말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처음엔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재발했죠.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답답했어요. 식이섬유도 먹고 유산균도 챙겼는데 말이죠. 건강강좌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과 뇌는 연결돼 있어요. 전문의가 말했어요. 장내 미생물이 무너지면 뇌도 망가집니다. 믿기지 않았죠. 장이 뇌랑 무슨 상관이에요? 질문했습니다. 전문의가 웃었어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릅니다. 장마이너스 뇌축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장에서 뇌로 향하는 신경과 혈관이 그려져 있었죠. 장내 미생물이 만든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뇌로 갑니다. 전문의가 설명했어요. 고염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었어요. 전문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죽어요. 좋은 균들부터 사라지죠. 집에 와서 조사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자료를 읽었어요. 우리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산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었어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염식이 이 미생물들을 죽인다니. 제 장 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장내 미생물 검사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가능해졌어요. 대변 검사로 알 수 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유익균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줬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좋은 균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물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평소에 짠 음식 자주 드셨나요? 가슴이 철렁했죠. 네, 멸치젓갈을 매일 먹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고염식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해요. 특히 유익균들이 먼저 죽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뇌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궁금했어요. 의사가 설명했죠. 유익균이 사라지면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유해균은 독소를 만들어요. 그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류로 들어갑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혈류를 타고 뇌로 가죠. 뇌에 도착하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염증. 그 단어가 무섭게 들렸어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뇌로 가는 독소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 뇌도 지금 염증이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이 이 정도면 뇌도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집에 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40년 넘게 멸치젓갈을 먹었습니다. 매일 독소를 만들어낸 거죠. 장에서 뇌로, 뇌에서 염증으로. 그게 반복됐을 겁니다. 회사 동료 박미숙이 떠올랐어요. 그녀도 치매 진단을 받았거든요. 나 장이 항상 안 좋았어. 생전에 그렇게 말했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장이 안 좋다는 건 미생물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미생물이 무너지면 독소가 생기죠. 독소가 뇌로 가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쌓이면 치매가 옵니다. 장에서 시작된 뇌의 염증. 전문의의 말이 정확했어요. 문제는 장이 아니라 뇌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장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을 만든 건 멸치젓갈이었어요. 저는 유산균을 사러 갔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좋다는 제품을 골랐죠. 이걸 먹으면 장이 나아질까요? 약사에게 물었어요. 약사가 말했어요.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건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부터 줄이셔야죠. 맞는 말이었어요. 유산균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원인을 끊어야 했죠. 그날부터 저는 바꿨습니다. 멸치젓갈은 당연히 끊었어요. 김치도 덜 짜게 담갔죠.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한 달 뒤 배가 편해졌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줄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장이 좋아지고 있네요. 계속 유지하세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하겠다고요. 신경과 전문의 이승호 박사를 따로 만났어요. 건강 강좌 후에 개인 상담을 신청했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박사님 사무실에 앉아 물었습니다. 멸치젓갈만 문제인가요? 제 질문이었어요. 다른 젓갈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고염식품이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박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판되는 젓갈들 말이에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박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품 첨가물 목록이었죠. 보세요. 소르빈산 칼륨, 안식향산 나트륨, 이런 게 들어가요.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줬어요. 이게 뭔가요? 물었습니다. 40년 식품회사에 다녔지만 낯선 이름들이었어요. 화학 보존제입니다. 박사님이 설명했죠.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넣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보존제들이 염분과 결합한다는 겁니다. 박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죠. 뇌혈관 장벽.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그게 뭔가요?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에요. 해로운 물질이 뇌로 못 들어가게 막죠. 하지만 염분과 결합한 화학물질은 다릅니다. 박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요. 뇌에 직접 도달하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박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자연 발효만으로는 안 생기는 손상이 생기죠. 집에서 담근 젓갈은요? 궁금했어요.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보존제는 없겠죠. 하지만 염분은 여전히 문제예요. 게다가 집에서 담그면 위생 관리가 어렵습니다. 위생이 나쁘면 잡균이 번식해요. 박사님이 설명했죠. 그 잡균들이 만드는 독소도 문제입니다. 뇌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멍했어요. 집에서 담근 게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자연 발효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판 젓갈에 보존제가 들어간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말했죠. 식품회사에서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몰랐습니다. 박사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근 연구입니다. 보존제와 염분의 조합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죠. 논문 제목이 보였어요.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존제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염분만으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났습니다.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소금만이 아니에요. 화학 보존제와의 결합이 더 위험하죠. 자연식이라고 믿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통 발효식품이니까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시판되는 젓갈은 예전과 달라요. 박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대량 생산을 위해 첨가물이 들어가죠. 그게 인공적 함정입니다. 저는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졌어요. 아직 남아있던 시판 젓갈을 꺼냈습니다. 라벨을 봤죠. 원재료명에 낯선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소르빈산 칼륨. 읽어봤습니다. 박사님이 말한 바로 그거였어요. 안식향산 나트륨도 있었죠. 이게 내 뇌로 들어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 뇌가 더 아까웠거든요. 딸에게 전화했죠. 혜진아, 너 젓갈 사 먹지 마. 왜요? 딸이 물었어요. 저는 박사님한테 들은 걸 설명했습니다. 보존제가 염분이랑 만나면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간대. 위험해. 딸이 한참 침묵했어요. 엄마, 무서워. 맞아요. 무서웠습니다. 자연식이라 믿었던 것들 속에 인공적 함정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석 달,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멸치젓갈을 끄는 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먹던 걸 갑자기 안 먹으니까요. 밥맛이 안 나. 처음 며칠은 그랬어요. 밥을 먹어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반찬이 심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참았어요. 제 뇌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토마토가 이렇게 달았어? 놀라웠죠. 오이도 달았습니다. 염분이 빠지니 재료 맛이 살아났어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권했거든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요.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거 드세요. 바로 실천했죠. 매일 아침 바나나를 먹었어요. 점심엔 시금치 나물을 챙겼습니다. 저녁엔 아보카도 샐러드를 만들었죠. 처음엔 귀찮았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니 괜찮았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내려갔어요.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저는 뿌듯했어요. 2달 후엔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웠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고염식 때문이었던 겁니다. 3달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치매 예방은 약이 아니라 반찬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제가 먹는 음식이 내일 제 기억을 결정하는 겁니다. 딸 혜진이도 따라하고 있어요. 엄마, 나도 젓갈 끊었어. 전화로 말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딸의 뇌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남편도 변했어요. 처음엔 투덜댔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반찬이 심심하다고 했죠. 하지만 설명해줬어요. 당신 뇌 지키려는 거야. 남편도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외식할 때도 조심해요. 간 적게 해주세요. 주문할 때 꼭 말합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하지만 이젠 당당해요. 제 건강을 지키는 일인걸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알렸습니다. 퇴직자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눴죠. 여러분, 젓갈 조심하세요. 뇌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다들 놀랐어요. 그래? 나도 끊어야겠네. 최정희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깜빡깜빡하거든. 저는 자료를 나눠줬어요. 제가 모은 논문과 기사들이었죠. 고마워, 영자야.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 어디서 얻었어? 저는 대답했죠. 식품회사에서 40년 일한 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손희 선배도 다시 찾아갔어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선배님, 저 이제 알아요. 왜 선배님이 그렇게 되셨는지. 조용히 말했죠. 젓갈 때문이었어요. 매일 드셨잖아요. 선배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말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눈물이 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분이세요? 자주 오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이세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할 순 없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죠.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올렸어요. 65세 식품인의 치매 예방기라는 제목이었죠.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겠어요. 공유도 많이 됐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노인정에서 이야기해달라고요. 좋아요. 제 경험 나누겠습니다. 바로 수락했죠. 첫 강연은 떨렸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속았어요. 전통 음식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짠 음식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걸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도 순이 선배 얘기도 꺼냈죠. 강연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나도 젓갈 좋아하는데 이제 끊어야겠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65세 평범한 여자일 뿐이죠.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젓갈을 먹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말이죠. 밥도둑이야 하면서 즐기겠죠. 예전에 저처럼요. 하지만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당신이 먹는 그 한 숟가락이 내일 당신의 기억을 결정한다고요. 지금 식탁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만든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65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멸치젓갈 끊으세요. 고염 절임 식품 줄이세요. 칼륨 많은 채소 드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지켜야 해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선택하는 반찬으로 결정되는 거죠. 오늘 식탁이 내일의 기억을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